내란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속 뒤 이뤄지는 첫 조사인데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출범한 지 일주일여 만에 이른바 VIP 경로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특검은 일단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속 뒤 처음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겁니다. 특검은 소환 횟수는 정해진 게 없고 필요하면 소환할 거라며 향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방식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하겠지만 그 밖의 부분은 다른 일반 피의자들과 달리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는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영장에 적은 범죄 사실들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동의한다면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도 가능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특검 소원에 응하며 구속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을 택했지만 이미 영장이 발부된 만큼 향후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변호인들과 잇따라 접견하며 구속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어제 새벽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에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증인 신문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넉 달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4월 1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고인 없이 시작된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과 특검이 출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팩스나 전화로 재판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해도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재판 진행을 두고도 신경전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양측의 의견서를 받고 이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 대한 기업 협찬 의혹에 의문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수사가 전시회에 협찬한 대기업들로 확대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업들의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에 대하여 준비 기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새로이 재검토하였습니다. 핵심은 기업들의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협찬이 김건희 여사 배우자이자
당시 검찰에서 승승장구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청탁 목적이 아닌지 규명하는 겁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벌였지만 대가성 없는 정상적 협찬이었다고 결론 내렸는데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 없이 2차례 서면 조사만으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가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도 이 의혹의 내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운영한 렌터카 업체에 대기업이 거액을 투자한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포함해 소환 조사를 먼저 하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코바나 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수사의 칼끝이 대기업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체적 협찬 경위와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최상병 특별검사팀이 출범 뒤 처음으로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어제 오전부터 국방부 국방정책관실과 대변인실, 군사보좌관실, 대통령실 소속 국가안보실 등 10여 곳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자택도 어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이 전 대표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의혹이 제기된 시기 이 전 대표의 행적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경로서를 수사하는 최상병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3시 김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3년 7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회의에서 VIP 경로설이 불거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 내용과 전후 상황 등을 물을 전망입니다.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미국의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대응 전략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미국에 급파됐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한 지 하루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안보 관련 최고이사 결정기구 회의를 주재한 겁니다.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외교와 통일, 국방 등 정부 고위 당국자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 등이 참석한 회의에선 하반기 주요 안보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NSC 특성상 구체적인 의제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당장 발등에 불인 대미 관세 협상 문제가 우선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과 안보 관련 이슈를 함께 묶어 미국의 25% 상호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맞서는 전략이 다뤄졌을 걸로 보입니다. 한미 이제 통상과 안보를 같이 하는 패키지 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국익이 가장 최우선되는 방향 안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국방비를 올리면서 동시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됐을 수 있습니다.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나 디지털 부문 빅테크 규제 완화 등 미국이 바라는 비관세 장벽 해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미국의 바람대로 국방비를 인상한다면 이를 전자권 전환을 위한 전력 강화 비용으로 쓰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 맞춰 국방비를 올려주고 대신 고율의 관세율을 끌어내리는 것 또한 협상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NSC 회의에선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 구상도 다뤄졌습니다. 평화와 공존이 가장 실용적 선택지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어떻게 실현할지 각 부처의 의견이 공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계부처 모두 한마음으로 모두 국익을 최우선으로 평화, 실용,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대미 협상은 물론 한반도 평화 구축까지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두 번째 관세 협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미국 측은 우리나라와의 조선 반도체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제조업 협력에 호응했는데요. 정부는 상호 관세가 유예된 남은 3주 동안 미국과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귀국 일정도 잡지 않고 다급하게 미국으로 떠났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엿새 만에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미국을 방문한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관세 협상을 벌였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우리나라와의 제조업 협력에 큰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조선이라든가 그리고 이 반도체라든가 미국 입장에서는 산업 경쟁력과 또 국가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이런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 미국의 그 제조업 재건에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아울러 미국 측은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에도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결정을 내릴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보가 아직은 미국 측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진전이 되면서 계속 좀 그 양측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 여 본부장은 이번 만남은 협상을 가속화해 착륙 지점, 랜딩 존으로 빨리 협의를 진전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관세 부과까지 남은 3주 동안 치열하게 협상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신뢰가 구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호관세가 25%로 조정된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하는지도 도움된다며 지켜보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다음 달 1일 이후 상황에 대해선 미국 경제 상황이나 다른 주요국 협상이 함수로 엮여 있어 매우 불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다시 미국을 방문해 전방위로 협상과 대외 접촉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인상 압박 속에 현역 미군 서열 1위인 미 합참의장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거론할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참석차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미군 현역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의 방한은 재작년 11월 이후 1년 8개월 만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지난 4월 취임한 케인 합참의장은 인준 당시 주한미군 규모를 평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내겠다고 밝혔던 인물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아시아에 주둔한 미군을 재배치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공식 일정 첫날 김명수 합참의장과 비공개 양자회담에서도 미국 측의 이런 기조가 직간접적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군 동향평가와 함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고만 설명했는데 최근 미국을 다녀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 규모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포괄적인 한미 간 안보협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처럼 우리 국방 예산을 GDP 대비 5% 수준까지 올리라는 미국 측의 압박도 주요 현안입니다.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케인 의장과 함께 일본 합참의장격인 요시히데 통합 막료장도 한국을 찾았습니다. 3국 합참의장은 오늘 공식 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방안과 합동훈련 일정 등을 합의할 예정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과열된 주택시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당분간 대출 규제 효과 등 집값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연 2.5%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직전 5월 금융통화위원회도 0.25%씩 금리를 낮춰왔는데
이번엔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숨 고르기를 택했습니다. 최근 폭등한 수도권 집값과 그에 따라 몸집을 키운 가계부채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추가 인하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대신 정부의 6.27 대출 규제 효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한은은 가계빚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에까지 와 있는 데다 집값 상승세가 번지면 청년층의 절망감을 낳을 거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를 기점으로 주택거래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가계대출은 한두 달 뒤에 안정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집값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통화 완화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미국 관세 협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구체적인 추가 인하 시점과 폭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쁜 시나리오는 관세는 관세대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고, 그러면은 금융 안정과 성장의 이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석 달 내 금리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밖에 한국은행은 집행을 앞둔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6.27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9% 올랐습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값은 23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전주 0.4%보다 소폭 줄며 2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됐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030원보다 290원, 2.9% 올랐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월급은 209시간 기준 215만 6,880원입니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차가 크다 보니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지만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힌 끝에 노사공위원 23명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김대중 정부의 첫해 인상률 2.7%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경영계는 고심 끝에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고, 갈등보다는 조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조금 화합과 통합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측은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확정 고시합니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도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을 하루 만에 경신하고 3,180대에 마감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귀환이 본격화한 가운데 오늘 증시에도 이목이 쏠릴 전망입니다. 관세청이 이달 초 수출입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달에는 미국발 관세 여파가 본격화한 가운데서도 수출이 플러스로 반등했는데요.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롯데백화점이 중고 패션 제품을 L포인트로 보상하는 그린 리워드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린 리워드 서비스는 중고 의류를 수거해 상태와 브랜드에 따라 L포인트로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2019년 이후 제조된 151개 브랜드 제품이 대상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으로 평화로 이끄는 것은 아니지만 평화를 향한 길로 이어지는 문을 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러시아 드론과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합니다. 지하철역은 공습을 피해온 키이우 주민들로 가득합니다. Зараз відбувається власне атака ракетна, шахедна, балістична Росії на Київ, на Україну, зокрема на Київ. Тому спустилися в метро, щоб не слухати це все вдома, трошки захистити себе і збільшити свої шанси на виживання. 현지 시각 밤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곳곳에 미사일 18발과 드론 약 400개를 쏴 키이우에서만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말레이시아에서 50분 동안 회담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새 아이디어들이 자동으로 평화로 이끄는 것은 아니지만 평화를 향한 길로 이어지는 문을 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need to see a roadmap moving forward about how this conflict can conclude. And then we shared some ideas about what that might look like. And obviously I'll take that back to the president here as early as this evening. And hopefully there's something that we can build on there. 회담 직후 러시아 외무부도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와 이란, 기타 국제 문제를 포함한 사안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솔직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휴전 협상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극에 달하며 아기들의 생명마저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각 9일 가자 지구의 연료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해야 할 병원의 필수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자시티에 있는 병원은 신생아 4명이 한 개의 인큐베이터에 누워있는 모습을 공개하며 넉 달 넘게 이어진 이스라엘의 봉쇄 작전으로 미숙아에 대한 치료가 생사를 건 투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1-2주 안에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를 할 수 있지만 당장 하루 만에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현지 시각 9일 로이터 통신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양측이 60일 임시 휴전에 합의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기간에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조건으로 한 영구 종전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거부한다면 가자 지구에서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북부가 가마솥안에 들어간 것 같았고 서울 도심은 전기장판 위에 올라간 듯 뜨거웠습니다. 네, 열흘 넘게 이어진 서울의 열대야는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었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이후 9일부터 이틀간 사람 체온보다 높은 30도 후반을 나타내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기록됐습니다. 너무 더워서 손님도 없고 그냥 그래요. 힘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좀 뭐 많이 더운 거는 똑같고요. 최근 뭐 한 2, 3년 전부터 기후변화 때문에 아무래도 더 더워진 것 같습니다. 이 일대 지형은 오목한 분지 형태입니다. 열은 빠르게 흡수하고 배출은 늦게 해서 다른 곳보다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극한값, 즉 최고 기온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무더위의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서울 남산에서 본 도심입니다. 맑은 날씨에 푸른 하늘이 선명하지만 열 화상 카메라로 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도심은 마치 불길에 휩싸인 듯 새빨갛습니다. 초여름부터 극한 무더위를 몰고 온 고온 건조한 동풍은 우리나라 서쪽, 특히 수도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불어들면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기온이 올라가는
매우 강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심 열섬 현상까지 겹쳐 서울의 열대야가 벌써 열흘을 넘긴 가운데 한밤 무더위도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그제 하루에도 100명 넘는 온열 질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가동된 이후 역대 최고의 증가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을 줄 모르는 불볕더위에 연일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9일 하루 동안 열 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전국 응급실 500여 곳에 들어온 환자는 모두 111명.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가동된 5월 15일부터 누적 환자는 1,357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 질환자가 488명이었던 데에 비하면 2.7배 이상 많습니다. 하루에 254명이 쏟아진 지난 8일보단 증가세가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사흘 연속 세 자릿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9명으로 늘어 지난해보다 3배나 많습니다. 또 이미 지난 8일 누적 환자가 1,000명을 돌파해 2011년 감시체계 가동 이후 역대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온열질환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33.5%를 차지했고 발생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장이 28.4%, 길가 14.1%, 논밭 13.9% 등 야외에서 빈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야외 작업 시에도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탈진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극심한 폭염 문제와 관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무더위 쉼터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무더위 쉼터 전국 현황은 물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인 실적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산업안전 종합대책을 보고받은 뒤 위험성이 있는 산업 현장은 불시에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라고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습니다. 요즘처럼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냉방기 사용이 급증합니다. 네, 그런데 기준에 맞지 않는 멀티탭에 에어컨을 연결해 사용하면 10분도 안 돼 불이 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멀티탭의 에어컨과 냉풍기를 동시에 연결하고 작동합니다. 전선 온도가 빠르게 오르더니 7분 20초가 지나자 130도가 넘어서고 불꽃이 일더니 불이 납니다. 에어컨과 냉풍기의 전격 전류를 더하면 25A, 전격 전류가 10A인 멀티탭이 버티지 못하고 타버린 겁니다.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처럼 잘못된 멀티탭 사용에 따른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난 불로 초등학생 자매가 숨진 사고도 에어컨을 연결한 멀티탭 화재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두 개의 전선이 열로 인해 가지고 붙으면 이게 스파크가 튑니다. 스파크가 튀면 그때 생기는 그 현상들이 화재 현장에서 생기는 현상들이 그 멀티 콘센트 전선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한 사용법을 숙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에어컨처럼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품은 벽면에 있는 콘센트를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고 환경이 여의치 않다면 반드시 용량에 맞는 멀티탭을 써야 합니다. 멀티탭에 최대 암페어가 적혀 있는데 연결한 기기를 모두 더했을 때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선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미관상의 이유로 이렇게 멀티탭을 단단히 감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열이 배출되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전선이 오래돼 색이 변했거나 눌리거나 찍힌 흔적이 있다면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실외기 주변도 점검해야 합니다. 가연불이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착화가 돼가지고 화재가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래기 내부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항상 이제 염두에 두시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가전제품을 안전하게 쓰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마약에 취해 옷을 벗고 거리를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에 유포한 혐의로 22살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나머지 20대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분신을 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인과 다투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함께 있던 지인이 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일본 뇌염을 옮길 수 있는 주요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완주군 상관면의 한 축사 주변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충남 금산에서 물놀이 중 4명이 숨진 곳은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순환사고의 절반가량이 여름철에 집중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물놀이 중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금강 상류 지점입니다. 물놀이 위험과 수영 금지 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하천 바닥이 보일 만큼 수심이 얕지만 조그만 안쪽을 보면은 깊은 수심에 물 색깔도 진하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자주 찾는 한 시민은 깊은 곳으로 가면 물살이 급격히 빨라진다고 말합니다. 안치로 가면 무장장 깊어요. 그래서 위험해요. 물새 세요. 사고 현장에는 안전요원 2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금산군은 사고 당시 모두 인근을 순찰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쪽을 비추는 재난안전 CCTV는 지난 장마로 고장나 작동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엔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곳도 마련돼 있었지만 숨진 4명 모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소방청 구조활동을 보면 전국 순환사고의 48%가 7월과 8월 여름철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남에서만 최근 3년간 하천과 계곡 등에서 여름철 순환사고로 28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곡이나 하천은 육안으로 수심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수심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서 그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쥐가 난다던가 아니면 실수를 통해서 수환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충분한 준비운동과 개인 안전장비를 갖추고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않는 등 안전의식을 높여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12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텍사스 홍수 참사를 계기로 미국에선 기상과 재난 분야 정부기관의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구조조정이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 수백 명의 기상예보관을 해고한 트럼프 대통령. 텍사스 홍수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자신의 결정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00년 만의 폭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해고한 인력을 복귀시킬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n't know that. I really wouldn't. I would think not. This was the thing that happened in seconds. Nobody expected it. 한 발 더 나가 추가적인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이런 극단적인 구조조정이 결국 예보 업무의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집권 2기의 청사진이라는 평가를 받는 보고서에는 기상청의 상급기관인 해양대기청을 해체하고 예보 업무를 완전히 상업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엔 민영화를 지지하는 민간 기상업체 인사와 전문 로비스트가 차기 해양대기청장과 핵심 요직에 지명됐습니다.
This will require embracing new technologies, novel approaches, and partnerships with industry to advance global observing systems. 많은 전문가는 예보 업무가 위축되거나 민영화되면 결국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Without research, without staff to do the work, we can assume that the predictions, and not just hurricanes, tornadoes, floods, drought, wildfires, tsunamis, for that matter, are undoubtedly going to degrade. 주무장관인 러트닉 상무장관의 이해충돌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운영하다 아들에게 넘겨준 월가의 투자은행은 날씨 파생상품 시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인공위성 회사의 경우 해양대기청의 위성 관측 사업이 축소될수록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러트닉 장관은 공식적으로 민영화 계획과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의구심이 쉽게 사라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가수 겸 배우 제인 버킨이 사용하던 가방인 이 버킨백이 무려 137억 원에 팔렸습니다. 핸드백 경매 사상 최고가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파리 소더비 경매장에 오리지널 버킨백이 등장했습니다. 100만 유로부터 출발했는데 전화를 통한 입찰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700만 유로의 각종 수수료가 더해져 858만 2,500유로, 우리 돈으로 137억 원에 팔린 건데 낙찰자는 일본 사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핸드백이 된 건데 기존 최고 기록은 2021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팔린 에르메스 캘리백 히말라야로 약 6억 9천만 원입니다. 버킨백은 에르메스와 가수 겸 배우인 제인 버킨이 협업해 출시한 전설적인 명품 가방입니다. 버킨은 1984년 비행기에서 우연히 에르메스 최고 경영자인 장 루이 뒤마를 만나 에르메스엔 일상생활에 필요한 큰 핸드백이 없다며 구토봉투에 가방 디자인을 그려서 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뒤마는 올 블랙의 가방을 만들어 선물했고 이후 버킨백은 최고의 명품으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버킨은 이 가방을 1994년 에이즈 자선단체의 기금 마련을 위해 팔았는데 2000년에 다시 경매에 붙여졌으며 이후 한 수집가가 소장해 오다 이번에 내놓은 것입니다. 버킨백은 길게는 몇 년 전에 예약해야 겨우 구매할 수 있으며 매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재거래가 되곤 합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가방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평가받는데 이번 경매를 통해 또다시 그 존재감을 과시하게 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널이 무너지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작업 중이던 27명과 근처에 있다가 동료를 구하러 들어간 4명이 갇혔지만 31명 모두 구조됐습니다. 다친 작업자들은 지하에 쌓인 19m 높이에 달하는 흙더미를 서로 밀고 끌며 기어 올라가 소방당국 등이 투입한 크레인과 공사장 승강기 등을 타고 땅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붕괴 원인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가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의 승부처로 거론되는 지역구를 공략하기 위해 공식 선거전 개시 직후 일주일 동안 10,000km 가까이 유세 활동을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4차례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는 당시 총리가 2,000에서 5,000km대를 이동했는데 이에 비해 이례적인 강행군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강행군의 배경에는 이러한 판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요즘 태권도 경기를 보면 지루할 틈이 없다고 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 방식 덕분인데요. 전 세계 태권도 선수들이 강원도 춘천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 빠르게, 더 날카롭게 머리를 스치는 발차기를 피하고 반격합니다. 공격이 성공하면 전광판에 상대 점수가 차감되는데 마치 격투 게임이 눈앞에 펼쳐진 모습.
선수가 수시로 바뀌는 단체전이라 더욱 박진감이 넘칩니다. 우리 대표팀은 대회 초반부터 태권도 종주국 위상을 뽐냈습니다. 남자 선수들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 선수들이 투지력 있고 강하게 해줘가지고 우승을 쉽게 2라운드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화려한 발차기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95개 나라 3,500여 명 국내외 선수들이 참가해 겨루기와 격파, 품새 등 다양한 종목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룹니다. 춘천은 태권도 종주도시로의 도약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국제대회에 이어 내년에는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태권도연맹 본부도 새로운 보금자리로 춘천을 택하면서 오는 2028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깊이 있고 완성도 높게 준비해왔습니다. 이 자를 통해 춘천이 세계 태권도 중심으로 더욱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는 오늘 13일까지 열립니다. 이어 15일부터는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바통을 이어받아 열기를 이어갑니다. YTN 홍석입니다. 그동안 쓰임새 없이 방치됐던 KTX 고가 선로 아래 공간, 이른바 선화 공간이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충청북도가 KTX 오송역 선로 하부에 회의와 전시가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KTX 열차가 쉴 새 없이 오가는 오송역 고가선로 아래 길이 18m 교각 사이로 유리 외벽을 갖춘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충청북도가 국내 최초로 선화 공간을 활용해 만든 복합 문화 공간 오송 선화 마루입니다. 전체 면적 890제곱미터 규모로 회의실 5개와 다목적 홀, 홍보 전시관 등을 갖췄습니다. 오송 선화부지는 주요 핵심 기능이 전시 홍보 기능, 그리고 휴게 기능, 그리고 회의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선화 공간은 국유재산관리법상 상업시설을 들일 수 없어 주차장 정도로 쓰이거나 방치됐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가 국가철도공단 등과 오래기간 협의를 한 끝에 버려졌던 선화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역 관광과 기업 홍보, 소규모 포럼 등 다양한 콘텐츠가 선화 마루를 통해 오송역 이용객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0평, 2만 평, 20만 평의 이 공간이 창조 공간으로, 창의적인 젊은이들의 창업 공간으로, 예술 공간으로, 또 전시 공간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버려졌던 철로 아래 공간이 지역 발전의 플랫폼으로 거듭나며 새로운 변화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며 최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전날보다 4% 넘게 오르며 11만 3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전날 사상 처음으로 11만 2천 달러 선을 넘어서며 지난 5월 22일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11만 3천 달러 선도 경신한 것입니다. 11만 3천 달러 선을 넘어선 비트코인은 한때 11만 3,800달러 선까지 오르며 11만 4천 달러 선에 근접했습니다. 시장은 상장 지수 펀드를 통한 자금 유입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채택하는 기업의 증가, 우호적으로 변하는 규제 환경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수일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뜨거운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동풍이 다소 약화하면서 지난 밤사이 열대야는 대부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8도로 12일 만에 열대야가 누그러졌고요. 그 밖의 지역도 청주가 24.7도, 부산은 24.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서쪽 지방의 기온이 다시 35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6도, 대전 34도, 광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5에서 4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내륙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휴일에는 동해안 지역에서도 다시 폭염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